마약 제국의 황제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전 세계는 환호했죠. 미국의 위대한 단독 작전. 트럼프 대통령은 의기양양하게 발표했습니다. 델타포스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의문. 수천 미터 구름이 뒤덮은 그날 밤, 미국조차 보지 못한 표적을 누가, 대체 어떻게 잡아낸 것인가?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의 승리로 기록된 이 작전의 설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던 한 미국인 군사 전문가의 폭로가 터지자 펜타곤은 긴급 보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지하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기밀로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이뤄낸 위대한 작전. 공식 기록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는 마커스 스톤. 펜타곤과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JSOC에서 25년을 보낸 수석 분석관입니다. 제가 그날 목격한 건 미국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판 위에서 우리가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죠. 이 두 부대가 전 세계를 누빌 때 저는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왔어요. 위성 정보를 설계하고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했죠. 중동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비밀 활주로도 찾아냈고 나토 동맹국들과 공동 프로젝트도 수없이 지휘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안다고, 정보의 힘을 안다고 자만했어요. 그런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백악관 지하에는 민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은 그 공간에 제가 서 있었어요.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12대의 대형 모니터가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장성들이 긴 테이블을 따라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화면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평소에 거침없는 입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타겟은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철권으로 통치해온 독재자였죠.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델타포스가 투입 대기 중이었어요. 카라카스 상공까지 침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상, 소요 시간, 탈출 경로 차단 계획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한 작전이었어요. 단 하나만 빼고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위성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전체가 그냥 회색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구름층이 지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겁니다. 광학 위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구름을 뚫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정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필이면 기록적인 기상 악화가 카라카스를 덮쳤습니다. 두께만 수천 미터에 달하는 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요. 마두로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통령궁에 있는지, 지하 벙커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이미 도주 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정찰 자산이 고작 구름 한 점에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느꼈어요. 차가웠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무력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상황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장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죠. 그 적막 속에서 시간은 1초가 1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잭슨 장군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모니터까지 흔들렸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죠.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오만함이 고작 구름 한 점에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15분 안에 마두로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경찰이라고 믿어왔어요. 미국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자만했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안개 속을 헤매는 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마두로였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쯤 카라카스 대통령궁 지하 벙커에서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앞에는 중국이 제공한 JY-27 레이더 화면이 놓여 있었겠죠. 그 레이더 시스템은 미군 스텔스기의 진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공망을 촘촘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분명 미국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이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거라고 오판하고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흔히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죠. 그 착각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전 취소. 그 단어가 상황실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마디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하고 계산적이었어요. 미국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승리는 저 두꺼운 구름 뒤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방금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이 판에 한국이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죠.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다른 방식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표지만 슬쩍 훑어봤습니다. 단 1초도 안 걸렸죠. 그리고 그 서류를 책상 맨 밑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걔들이 가진 건 우리 정찰 자산의 복사판일 뿐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걸 걔들이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지금은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참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계급사회에서 수석 분석관의 판단에 반박할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더 이상 그 보고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 정도 존재였어요. 미국 기술을 성실하게 잘 따라오는 우수한 우방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기술의 원천은 언제나 미국이고 한국은 그걸 배워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델타포스는 여전히 대기 상태였고 마두로는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방금 쓰레기처럼 밀어버린 그 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이 작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미국이 25년간 쌓아온 정보 패권의 신화가 그날 밤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작전 취소 통보가 내려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는 이미 패배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성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거운 표정으로 퇴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서 텅 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묘한 감정이 발목을 잡았어요. 뭐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달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롱 섞인 시선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SAR 위성 데이터라. SAR이 뭔지는 저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라고 하죠. 마이크로파를 쏴서 지표면을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구름을 뚫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작전에 쓸 만큼 정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도 SAR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상도나 데이터 처리 속도 면에서 광학 위성만 못하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 기대 없이 첨부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이미지가 뜨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카라카스 시내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구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선명했어요. 도로의 차선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들의 윤곽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고 심지어 타이어의 형태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해상도인가?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0.5m. 해상도 0.5m급이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SAR 위성도 이 정도 해상도를 안정적으로 뽑아내지 못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데이터 처리 상태였습니다. 보통 SAR 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복잡한 보정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판독 가능한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 기술로도 최소 며칠은 걸리는 작업이죠. 그런데 한국이 보내온 이 데이터는 이미 완벽하게 처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실시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대통령궁 주변 도로가 클로즈업 됐어요.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찍혀 있었는데 그 차량의 타이어 마모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어요. 이건 그냥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시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구름 위에서 구름을 뚫고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눈. 한국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상황실을 나가려던 잭슨 장군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군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장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대체 뭔데 그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에서 보내온 SAR 데이터입니다. 장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실시간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상황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퇴장하려던 장성들이 하나둘씩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발걸음을 멈추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죠. 모두가 한국이 보내온 그 이미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25년간 믿어왔던 정보전쟁의 교범이 불태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저는 대답했어요. 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불쾌함까지 섞여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잭슨 장군이 재빨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과 즉시 연결해. 화상 통화로. 몇 분 뒤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 중 하나에 한국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앙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무척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현. 한국 SAR 위성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도현 박사의 첫인상은 묘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우리 쪽 분석관 몇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해상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상당히 무례한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박도현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추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더 많은 위성 이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말로 반박하는 대신 데이터로만 답하는 거였어요. 진짜 전문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런 해상도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 기술로는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박도현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구름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광학에겐 그렇지만 레이더에겐 아니에요. 우리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파는 구름을 투과하죠. 문제는 해상도와 처리 속도였는데 그건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425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0.3m에서 0.5m급 초고 해상도 SAR 위성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어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지표면의 질감까지 읽어냅니다. 차량의 종류는 물론이고 타이어 상태까지 식별 가능하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도현 박사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평온함은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는 사실을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잭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두로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도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특정했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벙커에 있어요. 30분 전에 이동했고 현재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30분 전 데이터라고요. 그럼 지금은요? 박도현 박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갱신됐어요. 이게 5분 전 데이터입니다.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째 애태우며 찾던 마두로의 위치를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박도현 박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박도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을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고 지금 이 순간 미국은 그 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좋아,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이번 주 안에 마두로를 반드시 잡아. 그 한마디에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아니라니요? 잭슨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선언만 남기고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한국의 SAR 데이터 덕분에 마두로의 위치는 특정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위치를 안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두로가 숨어있는 대통령궁 지하 벙커는 중국산 JY-27 레이더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텔스기가 접근하는 순간 방공망에 걸릴 거예요. 델타포스를 투입하려면 먼저 그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로 때려 부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밀한 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불가능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마두로의 위치는 알지만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군 군복을 입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정훈 대령입니다. 한국 합참에서 파견 나온 연락장교예요.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연락장교라면 그냥 양국 사이에서 메시지나 전달하는 역할 아닙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훈 대령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스톤 분석관님,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위치를 알아도 방공망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산 JY-27 레이더가 카라카스 전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 스텔스기도 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총으로 뚫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가리는 방식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을 가린다고요? 김정훈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방공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면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요?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에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다고요? 김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저희 사이버 사령부가 이미 준비해둔 게 있어요.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 신호, 정찰을 통합한 패키지 작전이에요. 미국의 델타포스가 움직이는 동안 저희가 적의 눈과 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작전 전체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 사이버 작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정훈 대령이 대답했어요.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몇 분 뒤 상황실의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선우입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 작전 책임자예요. 이선우라는 사람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박도현 박사가 침묵과 데이터로 말하는 타입이었다면 이선우는 정반대였어요. 냉소적이고 직설적이었죠. 말투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이선우가 말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쓰고 있는 JY-27 레이더는 중국산이죠. 중국 무기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 아니에요. 구조가 문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구조라니 무슨 뜻입니까? 이선우가 화면에 도식을 띄웠어요. 중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자국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계합니다. 쉽게 말해서 백도어를 심어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요. 문제는 그 백도어가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문을 아는 다른 누군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 백도어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이선우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JY-27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에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중국도 모르고 베네수엘라는 당연히 모르죠.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무기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으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선우가 대답했어요. 레이더 운영자의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군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어도 그들의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평온한 밤하늘이 재생되는 겁니다. 운영자는 자기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믿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장님이 된 상태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조작을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이미 테스트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의 전력망 도식이 떠올랐어요. 이선우가 설명을 이어갔죠. 저희는 베네수엘라의 전력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전 시간에 맞춰서 핵심 구역의 전력을 차단할 거예요. 정전 시간은 3시간. 1분 단위로 통제 가능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시간 동안 카라카스 핵심 구역을 정전시킨다고요. 레이더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도시의 불까지 끈다는 겁니까? 이선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마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전이 시작되면 그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동하는 경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SAR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하면서 델타포스를 정확한 지점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미국은 항상 거대한 함대와 전투기로 상대를 압살할 생각만 해왔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적의 시스템 안에 정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 환상을 믿고 움직이는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마술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은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미국은 마두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록에 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김정은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드러나는 순간 다음엔 저희가 표적이 됩니다. 한국은 조용히 있는 게 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괴한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 했죠. 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적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잭슨 장군이 이선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뭘 원하는 건가? 이선우가 대답했어요.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작전이 성공하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보조 역할이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맹의 재정의를 요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한국뿐이었어요. 잭슨 장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작전 계획의 전체 윤곽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복잡한 도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총성 한 발 없이 한국의 손끝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작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한국팀과 미군팀이 합동 상황실을 꾸렸어요. 백악관 지하의 또 다른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빼곡하게 설치됐고 각국의 분석관들이 나란히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박도현 박사의 SAR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의 모든 것이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보였어요. 구름은 여전히 두껍게 하늘을 덮고 있었지만 마이크로파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뚫고 지나갔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상도 0.5m.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지상에 있는 물체의 0.5m 크기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한 명이 서 있으면 그 윤곽이 보이고 차량이라면 종류는 물론이고 문짝이 열렸는지 닫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박도현 박사가 조용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대통령궁 후문입니다.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차량 2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심지어 바퀴의 형태까지 구분할 수 있었죠. 박도현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타이어 패턴으로 보아 장갑 SUV로 추정됩니다. 마두로의 호송 차량이에요. 이 차량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그의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잭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정확히 언제 움직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어요. 최민재입니다. 국방정보본부 신호정보 분석관이에요. 신호정보,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분석하는 분야예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NSA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의 신호정보 능력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민재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최민재가 자리에 앉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게 뭔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통신 감청 데이터였죠. 최민재가 설명했어요. 마두로는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과 암호화된 채널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통신 내용을 보면 그는 탈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러시아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잭슨 장군이 물었어요. 그 통신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암호화되어 있는데. 최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암호는 이미 풀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암호를 풀었다고요. 마두로가 쓰는 건 러시아제 군용 암호 체계일 텐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 암호를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이 이미 풀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러시아 암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민재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 도식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죠.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암호 해독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방식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는 무차별 대입 공격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은 패턴을 학습합니다. 러시아 암호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덕분에 해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NSA도 이 수준의 실시간 암호 해독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벽을 넘어선 겁니다. 저는 최민재를 쳐다봤어요. 이 조용한 젊은이가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최민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게 30분 전에 마두로가 모스크바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러시아어 원문과 함께 영어 번역이 나란히 표시됐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상황이 급박하다며 탈출 루트 확보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0시였어요. 2시간 남짓 남은 거였죠. 잭슨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정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두로 본인이 직접 보낸 겁니다. 통신 패턴과 암호키 사용 방식으로 확인했어요.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마두로가 움직이는 시간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자정 전후라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건가요? 최민재가 대답했어요. 아직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움직이는 순간 저희가 알게 될 겁니다. 잭슨 장군이 물었습니다. 마두로가 움직이면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습니까? 최민재가 대답했어요. 그가 호위대에 이동 명령을 내리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이 발생하면 즉시 감지되거든요. 예상 반응 시간은 10초 이내입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초라고요. 마두로가 이동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10초 안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예언자의 영역이었어요. 아니, 예언보다 더한 거였습니다. 미래를 읽는 게 아니라 현재를 실시간으로 투시하는 거니까요. 박도현 박사와 최민재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SAR 위성은 마두로의 물리적 위치를 0.5m 오차 내로 추적하고 신호 정보는 그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해독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두로는 자신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문 밖을 나서기도 전에 델타포스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추격이 아니군요.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김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주 루트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미리 서 있는 작전이에요. 마두로가 어디로 도망치든 그곳에 우리가 먼저 있을 겁니다. 그때 최민재의 모니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통신이 감지된 거예요. 최민재가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마두로가 방금 호위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최민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해독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자정에서 7분 후에 출발한다. 후문으로 나간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53분 뒤였어요. 상황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잭슨 장군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델타포스에 연락해. 투입 준비 완료하라고. 이선우도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사이버 작전 시작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정전은 자정 정각에 시작해서 레이더 무력화와 동시에 진행할게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두로는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중국 레이더가 지켜주고 러시아가 뒤를 봐준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의 모든 말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못 읽는 메시지가 존재하긴 할까요? 저는 문득 무서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통신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상황실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0.5m의 위성눈과 0.1초의 암호 해독이 그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선고를 집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벽면의 대형 시계에 꽂혀 있었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작전을 지켜봐왔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델타포스는 이미 카라카스 외곽에 침투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작전의 시작은 델타포스가 아니었어요. 이선우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자정까지 5분 남았을 때 이선우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저는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려는 건 한 나라의 수도를 어둠 속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태연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정전 시작까지 3분입니다. 레이더 무력화 코드는 이미 심어뒀어요. 정전과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잭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델타포스의 최종 확인 전달해. 통신병이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박도현 박사의 SAR 위성이 보여주는 카라카스 시내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벙커에 마두로가 있었고 후문에는 검은색 SUV 2대가 여전히 대기 중이었죠. 최민재의 신호정보 화면에서는 마두로의 통신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호위대장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7분 후면 출발한다. 모든 게 예정대로야. 마두로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중국산 레이더가 하늘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레이더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자정 정각. 이선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카라카스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곽 지역부터였어요. 그 다음엔 중심가로 어둠이 퍼져나갔죠. 마치 검은 잉크가 물 위에 번지듯 도시 전체가 서서히 암흑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SAR 위성은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광학 위성이었다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겠지만 마이크로파는 빛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이선우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정전 완료. 핵심 구역 전력 차단 확인. 레이더 무력화 코드 활성화됐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어요. 거기엔 베네수엘라 방공 시스템의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정상이라고 떠 있다는 거였어요. 이상 없음. 적 항공기 탐지되지 않음. 베네수엘라 운영자들은 자기들의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장님이 된 상태였죠. 이선우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평온한 밤하늘이라는 거짓말이 그들의 모니터에 재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최민재가 외쳤습니다. 마두로가 움직입니다. 벙커에서 나왔어요. 저는 SAR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대통령궁 지하에서 인물 형체가 나타나 후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로 보이는 여러 명의 형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최민재가 말했어요. 방금 호위대장에게 출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정보다 1분 빠르네요. 정전 때문에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잭슨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델타포스, 이동 개시. 작전 시작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마두로가 SUV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궁 후문을 빠져나가 어두운 거리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차량은 공항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탈출 루트가 아닌데. 최민재가 대답했어요. 세이프하우스입니다. 카라카스 남쪽에 비밀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새벽에 탈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방금 감청된 통신에서 확인했어요. 김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 세이프하우스를 파악해뒀어요. 델타포스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두로는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리 점 찍어둔 포획 지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두로의 차량이 어두운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정전으로 가로등이 모두 꺼져서 헤드라이트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SAR 위성은 그 차량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델타포스의 위치도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죠. 두 점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두로는 몰랐겠지만 그가 향하는 곳에는 이미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세이프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었어요. 마두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살폈죠. 아무 이상 없었어요. 적어도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두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가 안심하며 의자에 앉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47초 후 델타포스가 돌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문이 폭파됐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죠. 경호원들이 총을 뽑을 새도 없이 제압당했어요. 그리고 마두로가 끌려 나왔습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요. 작전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30초였습니다. 총성은 거의 없었어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화려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성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묘한 패배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설계한 덫에 마두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 델타포스는 그저 수갑을 채운 것뿐이었습니다. 정전을 일으킨 건 한국이었어요. 레이더를 무력화한 것도 한국이었죠. 마두로의 위치를 추적한 것도 그의 통신을 해독한 것도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현 박사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최민재는 조용히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죠. 이선우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압도했습니다. 마두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왜 잡혔는지 모를 거예요. 중국 레이더를 믿었고 러시아의 뒷배를 믿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작전 로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이 남긴 기록들이었어요. 그 정밀함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작전은 다시는 반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마두로가 생포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워싱턴의 하늘 아래, 저는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작전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겠죠. 지난밤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에는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잭슨 장군,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그리고 몇몇 고위 참모들이었어요.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으니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분위기에 동화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보고하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작전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마두로가 어떻게 추적됐는지, 어떻게 생포됐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고했죠. 하지만 보고를 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한국의 역할을 어디까지 언급해야 하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작전의 90%는 한국이 한 거였습니다. SAR 위성으로 마두로의 위치를 추적한 것, 암호를 해독해서 이동 시간을 알아낸 것,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레이더를 무력화한 것까지 전부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델타포스는 마지막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로요. 대통령님, 이 작전의 성공에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이었어요. 그들의 SAR 위성과 신호정보, 그리고 사이버 작전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 보고서에 한국 측 로그 기록이 첨부돼 있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전의 정확한 경위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한국의 기여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동맹국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묘한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밖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톤, 자네는 정보 분석관이지. 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독재자를 제거했다. 이게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야. 미국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 누구도 미국의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동맹의 협력으로 성공한 작전이라고 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미국이 혼자서는 못한다는 뜻으로 읽히게 돼. 세계 최강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는 독재자 하나 못 잡는다? 그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알겠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국제정치에서 이미지는 실제 힘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는 기록에서 삭제한다. 이건 미국 단독작전으로 발표될 거야.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이게 양국 모두를 위한 거야.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양국 모두를 위한 거라고요. 한국은 공을 빼앗기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을 위한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어요.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마침 잘 왔군. 대령, 지금 우리가 논의한 내용 전해 들었나? 김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습니다. 저는 김정훈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항의할까요? 한국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까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정도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까? 저는 물었어요. 대령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국이 이 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훈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스톤 분석관님, 저희가 이 능력을 공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주시하게 됩니다. 저희 사이버 작전의 존재가 알려지면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백도어를 막아버릴 거예요. 저희가 몇 년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침투 경로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 다음엔 저희가 표적이 됩니다. 숨어 있어야 안전해요. 드러나지 않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판단이었죠. 한국은 명예보다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공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무기를 지킨 거예요. 저는 그 냉철함에 오히려 전율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합의된 거군. 역사는 결과를 기억한다. 과정은 기록하지 않아. 그는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미국이 단독으로 마두로를 제거했다. 그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제 모니터에서 한국 태그가 달린 로그 파일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지워지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권력의 거대한 벽 앞에서 진실은 이렇게 쉽게 묻혀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김정훈 대령을 붙잡았습니다. 대령님,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한국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데요. 김정훈 대령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알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공식 발표는 대중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계의 정보기관들,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식 발표 따위 믿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진실에 훨씬 가까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질지 몰라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는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것은 미국의 정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승리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대통령은 여유롭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정보 자산과 특수부대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요. 저는 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화면 속 대통령은 마치 모든 것을 미국 혼자 해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박도현 박사도 최민재도 이선우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틈새를 찾아 흐르기 마련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어요. 유럽의 한 민간 정찰 분석 업체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들은 작전 당일 베네수엘라 상공의 기상 조건을 분석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날 밤 카라카스 상공에는 두께 수천 미터의 구름층이 있었다. 미국의 광학 위성으로는 지상을 관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이 보고서가 전문가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 정보 전문가들, 대학의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광학 위성이 무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는가? 미국이 공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SAR 위성의 해상도로는 그 정도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인터넷 포럼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의심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날 밤 카라카스 상공을 지나간 위성들의 궤도를 추적했어요. 미국 위성만으로는 타임라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죠. 한국의 정찰 위성이 작전 시간대에 정확히 베네수엘라 상공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퍼지면서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425사업에 대한 분석 글들이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한국 SAR 위성의 스펙을 정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국 사이버 사령부의 능력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공식 발표는 미국의 단독 승리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비공식 분석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어요. 미 공군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문서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퍼졌어요. 작전 로그에 코리아 태그가 달린 파일들이 있었다. 한국 측 데이터가 작전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는 그 소문들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진실은 결국 새어나오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죠.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단독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장들과 군사 전문가들, 정책 결정자들은 이미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군사 분석가가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미국의 공식 발표와 달리 동맹국의 결정적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AR 위성 기술과 사이버 작전 능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 기고문이 발표되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국방 전문지가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독일의 안보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죠. 일본의 군사평론가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공식 발표가 세계를 지배할 때보다 비공식 분석이 먼저 진실을 끌어낸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전문가 포럼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모니터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분석가들의 토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어요. 미국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날 밤 카라카스 상공을 지나간 한국 위성의 궤도를 보라. 시간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게 진짜 정답이다.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이버 작전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의 전력망 마비와 레이더 무력화는 미국의 알려진 사이버 전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진짜 실력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메웠는지. 그들은 침묵하는 한국의 뒤에서 경외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박수는 미국에게 갔지만 진짜 존경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김정은 대령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알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대중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중은 뉴스에 나오는 것만 믿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 각국의 정보기관들, 정책 결정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만